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행태론까지, 지난번에 봤죠, 그죠? 행정행태론도 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행태론의 비판이론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보는 게 신행정론이었고요. 신행정론. 그랬었고, 이 신행정론은 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후기 행태주의죠. 후기 행태주의의 한 갈래로서 신행정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또 이제 준 이론들이 있어요. 이 영향을 뭘 줬냐면, 이제 행정행태론까지는 폐쇄체제 이론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방체제 이론으로 좀 이렇게 털바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개방체제 이론들, 근데 이제 물론 뭐 개방체제 이론하고 직접 연결은 시키진 않아요. 그러긴 하지만 이 이후에는 다 이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점 때문에 그런 연계성은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방체제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개방체제 이론들이 등장을 또 이렇게 했다. 여기는 다 봤었죠, 그죠? 개방체제 이론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 이론들을 보는데, 비판 이론들을 보는데, 요거를 포함해서 우행태주의 신행정론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행태주의 비판 이론으로 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게, 자, 이제 바로 신행정론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던 현상학이 있었죠. 현상학의 관점을 봤었고, 현상학 안에서 보자면은 하몬의 행위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몬의 행위 이론. 연결이 되죠, 그죠? 하몬의 행위 이론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도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신제도주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신제도주의를 봐야 되는데, 요 제도주의는 아까 이제 현상학이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를 그냥 실체가 없는 개인들의 모임 정도로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은 입장이 많이 달라요. 이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주의가 사실은 예전에는 구제도주의가 있었죠. 구제도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굉장히 국한되게 봤어요. 여기를 있잖아요. 공식적인 법령이나 혹은 통치기구를 제도로 보고,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이 구제도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요 행정행태론이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면서 이제 여기 행태주의는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잖아요. 실증적인 연구를.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제도주의가 당위적으로 저렇게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이 실증된 게 없다, 이러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게 행태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또 비판 이론으로서, 뭐 비판 이론들이야 많죠, 행태론의 비판 이론은. 근데 요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행정행태론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또다시 그 이후에 신제도주의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얘가 먼저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행태론을 비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신제도주의가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신제도주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가 이제 구제도주의가 이렇게 공식적 법령과 그 다음에 여기 통치기구만을 제도로 이렇게 인식했다면, 신제도주의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제도를 굉장히 폭넓게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도의 범위를 확대했다. 범위를 매우 크게 확대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식적 제도도 있지만 플러스 비공식적인 제도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들끼리만의 약속, 뭐 규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제도라는 거지.
자기들끼리 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작게 보면은 그죠? 작은 범죄로 보면 자기들끼리 정하는 것들도 다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제도주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요것이 이제 결국에는 구제도주의를 요렇게 연결했잖아요. 이제 비판도 해요.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신제도주의가 구제도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행정행태론과 맞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신제도주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홀이라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홀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게요, 정치학 쪽에서도 신제도주의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쪽에서도 신제도주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회학 쪽에서도 신제도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정치학 쪽에서 나타난 신제도주의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홀이라는 학자가 이게 역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는 겁니다. 역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경제학 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역사적 선택이란 말은 빼세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밑에 거랑 제가 섞었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경제학적인 거니까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왜 여기 선택이란 말을 붙였을까? 역사적 신제도주의라 그래요, 그냥.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 쪽에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역사적 이제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학 쪽에서 요거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정치학에서 연구를 하니까 정치학자들의 시각으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있잖아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맥락성이라는 게 있대요. 맥락성이 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권력의 불평등이 있대요. 권력 관계는 평등합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에서는요,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해. 천부인권 가졌어. 이렇게 말은 하죠. 말은 하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어때요? 권력이 다 평등한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예. 현실 속에서는요, 권력을 많이 가진 계층, 그러지 못한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성별에 따라서도 힘의 우위가 있다고 막 주장하면서 막 논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역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막 논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 권력은 불평등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거 현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그 사회만의 어떤 그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적이라는 말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들이 남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만의 역사적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맥락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만의 맥락이 있고, 그러면서 권력 관계는 불평등하고, 그래서 누구는 이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누구는 더 적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도가 만들어질 때 내생적 선호에 의해 가지고 제도를 만든대요. 내생적 선호에 의해서 제도를 만든대. 내생적 선호. 즉 자기네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기네가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저 내생적 선호가 있다는 얘기는요, 사회마다 국가마다 좋아하는 방향이 다 다르더라. 만들어지는 제도의 방향이 다 다르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경로의존성을 갖는데요. 경로의존성을 갖는다 이렇게 봐요. 경로의존성은 뭐냐?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즉 없던 길을 하나 뚫었어. 어떻게든 뚫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 길로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그 길로만. 됐죠? 그게 경로의존성이래요. 그러니까 경로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경로를 계속 따라다닌대, 사람들은. 그렇게 된대요.
이게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그 경로우전성이라고 하는 사례를 많이 꼽아볼 수 있는데, 이 쿼티 자판 같은 게 경로우전성이다. 한번 얘기한 것 같지, 왜 느낌이? 했죠? 안 했나? 딴 데서 했다. 자, 쿼티 자판이라고 하는 게 기시감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예,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쿼티 자판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쿼티 자판이 우리 그 컴퓨터 자판을 보면은 영어 자판, 영판으로 보면 제일 위에 Q 뭐야? 쿼티. QU 뭐 T 막 그렇게 돼 있어. 쿼티. 쭉 읽으면 쿼티라고 읽어져요. 그래가지고 요게 QUIT 뭐 Y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 자판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이게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판이 최초로 만들어진 자판이라는 거예요. 타자기, 옛날 타자기 시절에 그 만들어졌는데, 요게요 지금 오늘날 컴퓨터 칠 때 자판으로는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자기는요, 뭔지 알죠? 타자기는 이게 이 자판을 하나 누르면 이게 글자, 활판이 날아가서 종이에 팍팍 찍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타자기 탁탁탁 치는 거 알잖아요, 타자기. 그래가지고 여기선 중요한 게 엉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타자기가 인접한 게 계속 같이 날아가면 엉킬 때가 있어요. 안 써보셔도 모르죠. 전 써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너무 빠르게 치면 막 이게 엉켜, 지들끼리. 그럼 다시 풀어줘야 돼. 그럼 오타가 나면 다시 쳐야 되잖아, 이게. 정정도 안 되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최대한 가능한 한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단어를 구성할 때 주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끔 떨어뜨려 놓은 자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컴퓨터 자판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그 똑같은 자판을 썼을 때 오히려 능률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임이 빠르게 쳐지는 그 자판의 구성은 아니래요, 배열이. 그래갖고 다른 자판이 또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안 쓴다는 거지, 사람들이 잘. 왜냐면 이미 쿼티 자판으로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른 자판이 나오더라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이거 쓰는데 능률성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되게 일을 하는데 너무 더디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느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계속. 이런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바뀌기가 어렵다.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당연한 게 돼서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아주 크게 나한테 무슨 뭐 불리함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면은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크게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쭉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경로 의존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변동성이 없는 바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지만은 경로 의존성이 있지만은 제도의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다. 변동성이 있기는 있다, 이거지.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 오게 되는 계기를 이게 아주 느리게 변하거나 혹은 확 변할 때에는 뭐가 있냐면요, 단절 균형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같이 따라 붙습니다. 단절 균형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길을 우리가 뚫어놨잖아요. 근데 이 길이 훼손될 정도의 큰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뭐 폭풍이 몰아치거나 뭐가 한 따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존의 길이 사라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절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단절이 되고 새로운 균형을 형성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럴 때의 변화가 있다. 이걸 단절 균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 균형 이론이 뭐 혁명적 상황 같은 것들 좀 떠올려 볼 만하죠. 그 단절 균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도 뭐 갑신정변 같은 거 뭐 이런 시도도 했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가 좀 우리의 뭐 자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뭐 갑오개혁이 있었고, 그죠? 네, 그런 게 있었고 좀 불쾌하긴 하지만 갑오개혁도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을미개혁하면서 단발령도 내리고 말이죠. 신분해방도 그 전에 했고, 갑오개혁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단절균형적인 거라고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알겠죠? 기존에 있던 거를 탁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계기를 통해서.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요, 되게 안정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요, 각자가 또 고통받는 지점도 있고 힘든 지점도 있겠지만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물론 남북대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조건에서 살아간다? 치안도 이렇게 잘 되고 물론 범죄 공포는 항상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윤택한 적이 언제 있어요? 언제가 있었어?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고민은 생겨요, 계속. 생기지만은 그래도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복된 일이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후진국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정도 또래가 됐을 때는 중진국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가 한 중진국쯤이었겠네. 그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여러분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진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단절 균형적 사안을 잘 경험하기가 힘들어, 이제. 이건 언제 오는 거냐면은 뭔가 격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거지. 그럼 어때요? 사회의 어떤 변화를 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앞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 변경시키려고 그래도 안정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갖고 제도를 변경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어왔죠? 매우 어렵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절균형적 사건을 좀 떠올리자면 그나마 그런 게 있을까?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정책 방향이 탁 뒤집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나마 유사한 단절균형적인 사안이 뭐냐? 대통령 정권이 이제 뭐 정권이 아예 바뀌든 아니면은 대통령 같은 당에서 나오더라도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기존에 있던 정책이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온다든가 이런 게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 같은 데에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기존의 제도가 일거에 딱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됐죠.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됐죠. 낙태도 이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낙태는 허용됐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불편해요. 어쨌거나 낙태는 뭐 바람직한 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긴 한데 불가피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자 이런 방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균형적인 거예요. 이거를 사회에다 맡겨놓으면 정치권은 해결 못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대중정치 모형 같은 게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총대 메고 이걸 끝까지 관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권력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아요. 잘못 건드리면 괜히 표만 떨어져 나가지 논쟁에만 휘말리고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버리면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논쟁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안 맞대. 그러면 그러네. 여성의 선택권이 너무 무시됐다 이렇게 본 거죠. 지나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낙태를 완전히 금지시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하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은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적당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가지고 그것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다 그냥 그죠? 여성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 여성만의 선택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기도 한데 그것도 아무튼 간에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단절균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게 옛날에는 야간에 집회를 하면은 그게 다 불법이었어요. 그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낸 거지. 웬만하면 시위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과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봤어요. 야간도 남들 다 자는 새벽 3시에 주택가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야간이라고 왜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냐 이래서 또 그런 판단을 내려주니까 지금은 이제 야간 집회 금지가 없어졌죠. 촛불 시위가 언제 나왔냐면요 2002년도에 나왔거든요. 촛불 시위가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가 어떤 네티즌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중생 장갑차 미군 장갑차 사고 사건이 있었어요. 여중생 2명이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친구 만나서 놀다가 장갑차 훈련이 있었는데 그 미군 장갑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고가 터져도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처벌을 못해요.
처벌하려고 하다가도 미군이 신병 인도 요청을 하면 넘겨줘야 돼요. 그럼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물론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외국에 나와가지고 너 군인으로 고생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야, 적당히 처벌하고 하자. 이럴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조차도 미국 본국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게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냐. 진짜 사고인지 고의성은 없었는지 보자.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가 되면서 그때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본 경험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고요. 그거를 평화롭게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야간에 촛불 시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야간 집회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촛불을 들고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되게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인 거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은 처벌 대상이에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그게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좀 과하지 않냐 해가지고 네, 요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야간 집회 금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제도를 바꾸는 단절균형적인 사안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격변기에 살았다면은 막 수시로 이제 막 이게 단절균형적 사항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제도 안에서 단절균형적인 거랑 비슷한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 용어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그냥 자유를 주고 맡겨 놓으면 가계 구성원이나 기업 구성원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계 구성원으로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업 듣는데 저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저 쓸쓸할까 봐? 그러진 않지. 저를 동정해서 있나요? 저 사람 불쌍하다. 수강생도 없고 불쌍하다. 그래서 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가 자기의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건 저의 또 합리적 선택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경제학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런데 좀 세련되게 새로운 어떤 신제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접근했던 경제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주창했던 바를 한번 여기다가 좀 특징들을 한번 좀 이제 적어 볼 텐데, 이들은 말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간 그 이론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공공선택론이 어떤 거냐면요. 공공선택론은 정치, 행정과 같은 비경제 영역에다가 이거를 갖다가요, 비경제 영역을요, 경제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제학 렌즈를 투영하여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공선택론이라고 해요. 비경제 영역을 경제학 렌즈를 투영하여 연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기준으로. 알겠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공공선택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비용 있잖아요.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특히 경제학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거래비용이라는 걸 좀 놓친 게 있어요. 거래비용.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만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실제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만나야 되지, 정보도 좀 알아봐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단판도 지어야 되지, 이런 거 다 거래비용이거든요.
못 믿겠으면 어디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래 비용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경제학자들이, 초기의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래 비용을 한번 좀 찾아내 보자. 요렇게 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앞서서 봤었던 주인 대리인 이론 있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이론. 예. 주인 대리인 이론. 이것도 여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런 거잖아요. 주인 대리인 이론도 이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주인이고요. 야, 내가 직접 참여하긴 좀 그러니까 니들이 좀 대신해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대신해봐. 그래갖고 간접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놓습니다. 뽑아놓는데 이것들이 도덕적 해에 빠져가지고 공약을 이만큼 걸어놓고 실천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역선택하는 거예요. 야, 그놈이 그놈이야. 가가 가야 그냥.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뽑아봐야 소용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표장에 안 가. 이런 게 역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론들을 막 전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비경제 영역인데 이 경제학적인 관점을 좀 투영하는 면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건 좀 독자 이론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봐요. 주인 대리인 이론. 왜냐면 이 안에서 도덕적 개인이 아니면은 또 이제 역선택이니 이런 개념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별도 이론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 공공재 이론이 있어요. 앞에서 또 봤잖아요. 이것도 공공재 이론. 네. 공공재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 공공재 같은 것들도 우리 들여다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대표 선수로 이 공공선택론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경제 영역에 대해서 경제학적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이 학문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외생적 선호예요. 외생적 선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시장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 가격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기구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어떻게 찾아낸 게 아니라 원래 주어져 있는 기준이라는 거지, 인간한테는. 그래가지고 외생적 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이 제도를 좀 공식적으로 보거든요. 여기도 공식적인 제도를 좀 보는데, 여기도 뭐냐면은 좀 공식적인 제도를 봐요. 네. 공식적인 제도 중심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고, 이제 보편성 같은 거를 보는 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다라고 하면 사회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신제도주의예요.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같은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왜냐면은요, 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그렇게 선택하냐는 거예요. 누가 모든 걸 다 머릿속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다 떠올려보고 거기에서 주판을 튕겨서 결정을 하냐 이거지. 어릴 때부터 그냥 사회화되고 체내화되고 우리들끼리 사회적 약속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배워서 그대로 행동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주판을 튕겨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 결정은요,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체내화되어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 약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자, 이제 선호가 내생적 선호가 있고요. 내생적 선호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공식적인 제도와 공식 앤드 비공식적인 제도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회에서 만난 공동체 집단은 큰 국가 같은 공동체 집단도 있지만 작게는 자기 또래 집단 같은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공식적 제도, 알겠죠?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동네에 어르신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어르신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죠. 인사를 왜 할까요? 인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인사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하여 그 중에 인사를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논리를 꽤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은 인사 안 하는 게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러고 안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야, 저 사람은 인사 안 하면 내가 피곤해질 것 같아. 그러고 인사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 논리를 만들려면 다 만들어줘요. 그러긴 하지만 이들의 관점은 뭐 그렇게 하냐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습관이나 태도, 뭐 교육받은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반사 아닙니까? 자동반사? 아는 어느 만나면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누가 거기 순간 막 계산을 해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냐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아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적 신제도주의에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내생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을 이렇게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만들 때 이런 게 반영된대요. 배태성. 아까 제가 얼핏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요? 한국인으로서의 기질,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게 사회학자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게 니네 내면에 그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은 사회화의 결과물인지, 그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기도 해요. 그죠? 기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뭐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단일된 결론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를테면 좀 저항 같은 걸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좀 어때요? 국가에 대한 저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순종적인 태도들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뭐 되게 개겨.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본은 막 그 무사 정권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두 마디를 안 물어보는 거죠. 뭐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제거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문화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국가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따르는, 추종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뭐 옛날에 안 그랬나? 저항하면 우리는 안 죽나? 근데 우리는 되게 저항을 해, 계속. 그러죠? 역사를 보면 계속 저항을 해.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은 도대체 유전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죠? 우리의 그냥 문화인가? 왜 그러지? 이거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한테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에 의한 거건 뭐건 간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주의로 올리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뉴스 기사가 크게 났죠.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도 있지. 한국은 선진국이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객관적으로 이제 한 건데, 왜냐면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나라들이 다 같이 동의해서 그거를, 그죠? 작업을 하는 거라, 분류 작업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주의로 가면은 국제사회에 부담해야 될 것도 많고 약간 좀 뺀질거리는 경향도 좀 없진 않았는데, 그럴 단계는 지나갔어요. 더 이상 뺀질거릴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뺀질거릴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외교적으로도 더 바람직해요. 이제는 이제 그럴 능력도 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웅크타드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후진국들 있죠, 이런 데들의 개발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그런데 지원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선진국지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예전부터요. 이 후진국들 경제 개발할 때 시킬 때 우리나라 모델을 많이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또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된 거거든요. 된 건데 이런 나라가 없잖아, 전 세계에. 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노인 세대는 그렇거든요. 저보다도 윗세대.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 세계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래 그런 인류는 우리나라 노인밖에 없어요. 태어났을 때 농경사회였고 완전히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다가 정보사회의 아주 우수한 국가 속에서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대가 어떻게 있냐고. 그냥 그 정도로 우리나라 빠르게 경제 성장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한국 모델 따라가라. 근데 그 되나? 잘 안 돼. 그게 우리 비교행정론 공부할 때에도요. 살짝 그런 비슷한 얘기 했지만은 원조를 해준다고 다 똑같이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모델을 제시해주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좀 밀어준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여기서는요. 배태성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들의 기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기질.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기질이 뭐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죠? 배태되어 있었던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찾는 게 교육열이죠. 교육열. 대부분의 후진국가 가보면은 부모들이요. 자기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다 어디 일하라고 다 내보내.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난하지만 내가 뼈 빠지게 돈 벌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한석봉 정신으로. 그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런 정신으로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배태성이지 않겠나. 이런 게 저력이 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하고 그러죠.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죠? IT 강국이 된 것도 우리 내재되어 있는 배태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IT에 적합한 민족성 가지고 있어. 승질머리가 아주 그냥 기다릴 줄 모르는 승질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인터넷 막 클릭했는데 막 2바퀴, 3바퀴만 돌면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렇지 않아요? 2바퀴, 3바퀴. 왜 이래, 이게? 이렇게. 그죠? 안 기다려, 우리는. 근데 그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개발을 외국에서 했더라도 그거를 현실화하는 걸 우리나라 제일 먼저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태성이라는 거예요. 배태성.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IT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뒤처져 있어요. IT가. 우리나라 뭐 저기 그 통신사들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해 간 거지. 우리나라가. 일본 옛날에 제조업 시대 때에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갈 나라가 거의 별로 없었죠. 그랬지만은 정보화 사회는 좀 안 맞는 어떤 그 배태성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정보 사회에 딱 걸맞는 배태성을 진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끼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 승질 급한 거 몇 가지 증거 있잖아요. 자판기에다가 커피 뽑아 먹을 때 커피 다 안 나왔는데 문 열고 손 넣고 종이컵 들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많잖아요, 우리. 왜 승질 급한 거 그거 전자레인지 앞에서 초시계 쳐다보고 앉아 있고 그거 끝까지 기다리지도 못해, 거의.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성들이 단점도 있는 거지만은 단점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근데 제조업에 맞는 그 디테일 뭘 하더라도 끝을 보는 지금 올림픽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기도 한데 원래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고 세밀한 거 이런 걸 끝까지 파고드는 이런 정신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서 일본이 그 시대에는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를 완성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당히 완성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배태성이 우리랑 좀 맞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배태성 충분히 이해됐을까요? 이 낯선 개념이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정도 사례들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자, 또 하나가요.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보면은요. 저 모방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제도의 동형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도의 동형화. 같은 형태로 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동형화의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일본스럽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 거는 이거는 강제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선진국이나 뭔가 세련돼 보이는 국가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동형화가 있어요. 자발적인 동형화가. 그거를 여기서 주로 꼽는 거죠. 이 동형화다 그랬을 때. 제도라는 게요. 비공식적인 분야든 공식적 분야든 간에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거나 뭐 이렇게 그죠? 예. 본받고 싶거나 뭐 이런 대상이 있으면 중거 대상이 있으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제도들을 자꾸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도의 동형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의 동형화. 선진국이 뭐 한다 그러면 막 자꾸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부터.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의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복지국가까지 못 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는 미국은 안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막 독일은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스웨덴에 따르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게 제도의 동형화예요. 노르웨이 교육의 성공의 모델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따라해야 된다고. 그런 게 제도의 동형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심지어 이거는 자기네한테 안 맞는 제도인데, 부러워서 그냥 갔다가 그냥 겉으로 그걸 하는 척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제도의 동형화다. 그 후진국에 가보면은, 후진국 아프리카 국가, 그 뭐 개발조차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의 뭐 원초적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그 동네에 환경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환경 보존해야 된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동영화의 사례로 꼽기도 해요. 자기네들한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자기네 나라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선진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선진국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제도의 동형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도의 동형화. 외국의 한류 팬들이 자꾸 우리나라 말 배우고 우리나라 막 한복 막 이런 거 이쁘다고 하고 그죠? 한식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름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련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최근에 그런 분석도 있기도 해요. 코로나 상황을요.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 극복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이제 우리도 좀 위태위태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미지가 외국은 작살났거든요. 다 외국의 선진국이고 뭐고 간에 다 작살났는데 우린 작살은 안 났잖아요. 우리끼리 막 논쟁을 해도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한국이 희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가 잘 되는 나라. 거기다가 BTS 이런 데를 상징하는 그 한류 문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거 십수년 동안 여기 이미지가 또 개선되어 왔고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 물건들을 써봐도 괜찮고 우리나라 1등 하는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게 된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죠? 아주 잘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 우리가 뭐 독일이나 일본에 가졌던 이미지 비슷한 거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는 어때요? 우리나라 거 자꾸 따라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을 제2외국어로 막 계속 설치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제도의 동형화 이런 맥락에서 확장해서 좀 볼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세대만 하더라도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야, 외국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다고? 외국 사람들이? 정말? 진짜야? 리얼리? 이러고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럴 리가 있나? 싶기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래에 살았을 때가 중진국이었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외국을 따라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이 든 세대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본이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약간 이제 쇠락하고 있는데도 그 감이 없어.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아무튼 이 제도의 동형화라는 게 저런 개념이에요. 이 재밌죠, 여기 예, 개념들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비교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나가서요. 자, 요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공선택론을 조금 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공공선택론이 이 중에서 이제 다 됐죠? 비교는 됐죠? 세 개. 예, 이 특히 용어들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신제도주의에서도 이 공공선택론이 따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공공선택론은요, 버지니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 어디에서 창시됐냐면은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누구냐면은 이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부캐넌. 그리고 털럭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창시가 돼요. 이들이 이제 요 부캐넌과 털럭이 제시한 이론은 뭐였냐면은요, 비용 극소화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극소화 모형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비경제 영역을 경제학적 마인드로 쳐다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때 그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참여자 수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관계로 경제학스럽게 비용의 관계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 관계로 파악을 해보는데 말이지요. 자, 보니까 이런 비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비용이 있어요. 참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거. 이거를 외부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외부 비용은요, 집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 과정에서 불만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자기도 동참해가지고 거기에 그죠? 결론을 내리는데 예, 자기도 일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을 난 싫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말입니다. 자, 요렇게 가는 비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부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내부 비용은 참여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커지는데 이거는 결정을 내릴 때 의사 결정할 때는 참여자가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지.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이. 그런데 이제 이 결정된 것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참여자가 많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다면은 집행할 때는 수월하게 간다 이거예요.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합쳐서 보자면은 총 비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 비용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총 비용, 둘을 합한 비용, 맞아요? 둘을 합한 비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참여자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까? 이게 능률적 참여자 수, 가장 바람직한 참여자 수가 된다는 거.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스럽게 접근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겁니다. 버지니아파 대표적인 이제 그 학문의 이 전개가 버지니아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학적으로 오면은 말입니다. 누가 있냐면 빈센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V 쓴 거예요. 오스트롬. 이 앞에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을 소개한 적 있잖아요. 엘리너 오스트롬. 그분의 남편입니다. 남편이자 스승이죠. 스승이자 불륜남이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그 제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유부남이었다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사생활이니까 그거야 뭐 그렇고 아무튼 이 두 분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엄청난 만남은 약간 좀 거시기했지만 만난 이후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업적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학문적 동지를 만난 거야. 나중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업적은 엄청난 업적을 세운 부부예요. 그래서 그분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그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래가지고 그 노벨상 여성 최초로 받았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분은요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빈센트 오스트롬은 이게 어떤 저술을 했냐면요 미국 공행정의 지적 위기예요. 미국 공행정의
70년대 후반에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미국 공행정의 지적 위기. 예. 70년대 중반에, 70년대 중반에 미국 공행정의 지적 위기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여기서 제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에요. 민주행정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행정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하면 자 민주행정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관료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관료제 즉 이게 바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윌슨 베버주의 기존의 윌슨 베버주의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합니다. 관료제를 비판하고 낡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적이지 못해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뭐를 제시했냐면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참여예요. 참여를 강조합니다.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성 같은 것들을 강조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원래 관료제는요. 위에서 결정한 걸 밑에서 그냥 추종하는 거거든요. 상명하복으로 설명되는 게 관료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는 구성원들의 참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요. 독점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거는. 중첩성을 강조한 것은. 독점이 되다 보니까 정부는 단일한 상품 하나만 만들어내. 근데 그 공공서비스로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이 중첩성 있잖아요. 중첩성. 이걸 두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내부에서. 그래갖고 좀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될 수 있게.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스러운 관점인 거예요. 이것도. 그죠? 기업은 경쟁을 통해 갖고 고객 만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분야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선하자라고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큰 틀에서는 이 행정 행태론에 대한 비판 이론들을 쭉 한번 좀 살펴봤어요. 알겠죠? 네, 쭉 살펴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문의 전개는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 걸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